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B&I 코리아 대표 준윤입니다. 오늘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B&I 코리아 웨비나 시리즈 코로나19 이후 사업가 살아남는 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한국 최대 소기업 비즈니스 협업 단체인 B&I 코리아에서는 이런 사업가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웨비나를 기획해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사업가들, 각 분야, 사회 각 분야에서 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가들이 협업해서 서로의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공동체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을 B&I 코리아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잠깐 드리면 여러분들 예상치 못한 일로 계기로 일에 많은 변화를 겪어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변호사를 미국과 일본에서 변호사를 했었었는데요. 일본에서 변호사를 하던 도중에 알츠하이머 오진을 받게 되어서 그때 그냥 인생이 길지 않게 남아 있다면 재미있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런 비즈니스 사업 사람 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공동체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닐 때 그렇게 뭐 한국에서 계속 자라고 군대도 마치고 그렇게 28 살에 늦게 미국에 갔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일자리를 잡다 잡기가 어려워서 매일 성당에 갔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은 어떤 종교도 별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그 성당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일 기도를 드렸던 게 좋은 직장을 잡게 되면은 제가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약속을 하는 신과 딜을 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알츠하이머 오진이란 계기를 통해서 이런 많은 사업가분들과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일로 연결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오늘 웨비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특히 첫 번째 시리즈로 동업과 협업을 할 때 이것은 꼭 알아야 돼라는 주제라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업을 시작할 것을 생각하거나 이미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저희가 응축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 여기 나와 있고요. 어, 저희 비즈니스 공동체들의 공동체의 경험,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키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리한 책, 나는 오직 앞으로 돈을 번다라는 책이 B&I의 전 세계 설립자이신 마이zel 박사님과 공저한 책이 작년에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업의 변화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 사업 잘 되고 계신가요? 영향을 좀 받고 계시죠?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사업들은 잘 되고 어떤 사업들은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사업을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잘 되는 사업을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보시면 뭐 여행업이 잘 안 된다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걸 텐데 특히 영업 대면으로 영업을 하는 일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비대면 기술, 병원, 제약 이런 것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배달 유통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자 이런 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기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는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벌써 한 2-3년 동안 떠들었던 것들이
가속화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뭐냐면 예를 들자면 어, 자동화라든가 온라인화, 개인화, 글로벌화, 일자리 감소, 빈부격차 심화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뭐 마켓컬리 뭐 이런 데들을 보시면 블록체인이라든가 AI, 자동화, 바이오텍 같은 기술이 굉장히 따라잡기 어려운 기술들을 갖고 있으면서 빅데이터의 정보라는 자원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글로벌한 존재감이라든가 좀 사업을 글로벌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자본이 관여가 되어 있고 고급 인력들, 박사급의 고급 인력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플랫폼을 각자 운영하고 있거나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대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데 한국의 가장 흔한 직업군들을 살펴보자면 이런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라든가 판매 종사자가 300만입니다. 이런 판매 종사자라든가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이런 분들은 상당수가 자동화라든가 이런 영향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면 영업이 어려운 경우에 판매 종사자 큰 영향을 받죠. 그리고 단순 노무라든가 식당의 종업원이라든가 서비스 종사자 이런 분들 따져보면 굉장히 전 인구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변화의 가속화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대기업들이 주로 수혜를 본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소기업이라든가 일반적인 개인인 우리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냐 라고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렵고 살아남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보다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what if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what if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만일 이렇게 되었다면 이런 영어 표현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서 사업을 아주 잘 진행할 수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면 어, 3년 후인 2023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2023년으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떠나서 그 시간에 뒤돌아봐서 우리는 그럼 2020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인가?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아주 성공적으로 이 시대에 적응해서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하든 변화를 주었다. 그럼 어떻게 했었을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자본과 첨단 기술,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개인 소기업은 어떻게 변화에 대처해야 되는가인데요. 여기에서 힌트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한 소도시에 있었던 전시회와 이벤트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모든 전시와 이벤트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망하게 생겼죠. 그 대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전시회와 이벤트를 운영할 수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이때 마침 다른 사업가와 얘기를 나누다가 그럼 방역 터널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시에 제안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업가의 인맥을 통해서 시의 공무원에게 방역 터널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서 시와 큰 계약을 맺고 방역 터널을 시의 전역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업, 자영업 사업가는 대기업이 갖고 있지 못한 강점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 스피드, 유연성, 니치 시장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고 공동체의 힘을 빌릴 수가 있고요. 개성을 드러낼 수가 있고 신뢰관계와 저비용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럼 B&I 코리아는 어떤 조직인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B&I 코리아는 지금 현재 1,460명 정도의 사업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연 동원 인원이 약 7만 명이 되고 있는 한국 최대 소기업 비즈니스 협업 조직입니다. 주는 자가 얻는다라는 기벌스 게인 철학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보육원 청소년들의 리더 육성을 돕고 있는 프로젝트 더저니를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 보실 텐데요. B&I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얻고 있는 가치들, 고객 소개를 지속적으로 받고 협업 시스템이 제공되니까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보,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사업가로서 리더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인정, 그리고 의미와 보람 같은 거를 느끼게 되시죠. B&I 글로벌 통계인데요. 전 세계 27만 명이 7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16조 원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B&I 코리아는 현재 2,464명, 연 참가자 6만 4천 명, 연간 성사 비즈니스 금액이 1,600억 가까이 이루고 있습니다. 연간 소개가 9만 건에 이르고 있고요. 다음에 연간 멤버들이 참여한 교육이 17만 시간, 대면 비즈니스 미팅, 멤버들 간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 미팅이 42,354회, B&I 코리아 주최 연간 비즈니스 모임이 2,000회를 돌파했습니다. 더전이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업가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보육원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인 동업과 협업, 이건 알아야 돼라는 것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패널 발표자 중 한 분이신 김평호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시고요. 지금 이렇게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하시고 이런 굉장히 변호사로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계십니다. 김평호 변호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대역의 여해법률사무소 대표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대표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창밖의 햇살을 보면서 저 햇빛은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물리학자를 꿈꾸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물리학자를 꿈꿨던 이유는 뭔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고요. 작은 거나마 어떤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성과를 남길 수 있다면 보람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물리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진로를 바꿔서 사법시험을 또 보게 됐는데요. 음, 이제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이과적인 성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어, 특히 이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으면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꼭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사무실에서 다루는 분야는 민사 소송, 그중에서 특히 손해배상 분야와 그다음에 가사의 이혼 소송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님. 다음은 박경란 법무법인 수호재 파트너 변호사님이시고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시고 이런 특히 기업 쪽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소거 해제.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음소거 해제. 네, 됐습니다.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호제의 박경란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친구들하고 정말 동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훌쩍 말아먹고 4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그때부터 법 공부를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변호사가 되어서 스타트업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한 사내 변호사로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정말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매출 한 5천억 되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말 되는 교육 쪽에는 플랫폼은 되게 유명한 회사가 되었고요. 이제 그 사내 변호사를 거쳐서 지금은 법무법인 수호제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오랫동안 회사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쪽 자문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계약이나 투자나 영업비밀, 기타 개인정보 관련된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했다가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의 사업은 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경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같이 동업했던 친구들하고는 요즘도 만나고 있나요? 연락 안 합니다. 네. 예, 동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생생한 동업 사례를 각 변호사님들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저희가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동업할 때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된다는 거 10가지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히 변호사님들 모셨으니까 계약서 작성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하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인간들하고는 동업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사례 1번 보쌈 기술자와 투자자의 동업의 끝입니다. 네, 김평호 변호사님. 네, 제가 첫 번째 사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큰 기업의 사례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처음에 동업을 시작할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기술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과 협업을 해서 동업을 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사람이 모였을 때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쌈 기술이 굉장히 좋은 김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돈이 없었죠. 이 분을 알고 지내던 과거 직장 동료인 이 씨는 이런 김 씨에게 내가 그러면 돈을 투자를 할 테니 같이 보쌈집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 씨는 그 제안을 수락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이 씨가 1억을 투자를 해서 가게를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해주고 권리금도 내주고 영업에 필요한 직비류들을 구입을 해줬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돈 1억만 투자를 했고요. 모든 운영은 김 씨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이 씨는 운영에는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업은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한 5년 동안 운영을 하는 과정에 매월 각자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한 5년 정도 흐르게 되자 기술자인 김 씨는 내가 다 운영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씨는 처음에 돈을 그 가게 하나 얻어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수익의 반을 언제까지나 보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도 이제는 친구한테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독립을 해가지고 나의 가게를 운영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제 그만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상의를 하다 보니 두 분의 생각이 많이 달랐는데요. 기술자인 김 씨는 처음에 가게 보증금하고 권리금 등을 이 씨 친구가 대줬지만 그거는 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5년 동안 수억 원을 보내줬으니 그 돈을 포함해가지고 반씩 나눠야 된다. 그리고 영업을 잘 해가지고 가게 권리금이 늘어난 부분은 전적으로 기술자인 김 씨가 기여한 부분이니 그거는 김 씨가 다 가져가는 게 맞다. 그리고 김 씨는 어차피 족발 기술자로서 보쌈 기술자로서 이 가게를 계속 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쌈 기술은 나의 기술이니까 이 씨에게 공유할 필요도 없고 같이 일했던 숙련된 기술자들이나 홍보용 블로그 등도 모두 본인이 키워낸 것이니까 내가 다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씨는 내가 돈을 그동안 투자했고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이런 가게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는데 또 매월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것을 가능한 최대한 연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만약에 헤어진다면 최초에 이 씨가 제공을 했던 가계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 등은 원래 본인 돈이었으니까 내가 다 가져가는 것이 맞고, 늘어난 권리금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에 투자를 해서 늘어난 부분이니까 반씩 나눠야 된다. 그리고 영업에 현재 남아있는 직원이라든지 홍보용 블로그 이런 것들은 다 반씩 나눠야 되고, 김 씨가 보쌈집 운영 기술도 이 공동사업체의 무형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도 나에게 알려주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 남아있는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둘이 도저히 의견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요.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졌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업사례 1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보쌈동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평호 변호사님. 김평호 변호사님 얼굴 보시면 보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동업사례 2번 가겠습니다. 동업사례 2번, 법인 공동대표가 된 회사 동료의 동업의 끝. 이거에 대해서는 박경남 변호사님께서 사례를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좀 간결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보통 동업을 하는 거는 각자의 단점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또 시너지를 내면서 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동업을 하는데, 끝끝내 이게 경쟁 관계가 되어버린 동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업자들은 지금 원래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갑내기 개발자 A와 B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사실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큰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었고, 능력도 그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잘 되겠다. 또 업무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서로 믿고 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동등한 지위에 있는 두 사람이니까 돈도 똑같이 내고 지분도 50대 50으로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도 같이 해야죠. 그 공동대표회사가 되어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었죠. 몇 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이 좀 출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업계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고, 회사는 덕분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다 보니까 A와 B의 능력이 완전히 똑같지가 않은 거죠. 고객들은 A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A는 본인이 일은 다 하는데 돈은 다시 나눠 가져야 되고, B는 본인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A 때문에 본인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감정들은 점점점 악화가 되고 일은 유지가 되는데, 그런 좀 복잡한 관계로 시간이 좀 흐르게 되는 중에, 이게 회사가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큰 회사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제안을 해요. 이게 다 작은 투자도 아니고 뭐 정말 수십억, 좀 구체적으로 몇백억 단위의 투자였는데, 지금 문제는 이 투자를 받으려 그러면 A랑 B가 같은 이제 이사회이다 보니 과반수 결의가 필요한데, 지금 두 사람이 의사합치되지 않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B의 입장에서는 이 큰 회사가 사실 A의 고객이었기 때문에 큰 회사가 들어오면 지분이 변경되고 나는 팽당하지 않을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회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만 나는 못하겠다.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A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일했던 회사가 B 때문에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회사 일을 등한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 둘 다 나 회사 나 몰라라 하고 각자 일을 하면서 회사를 방치해버렸죠. 너무 잘 성장하던 회사가 그때부터는 이름만 남아있고 비용만 나가고 그냥 망가진 회사가 되었어요. 여기까지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는 정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게 너 원하는 직급, 급여 주겠다. 공무원으로 좀 들어와 달라.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기업의 이사, 대표이사가 된 사람들은 이게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 이사직을 사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사직 사임하면 나 그만두겠다 그럼 사임이 되는데, 이 문제는 둘 다 공동대표이사보다 보니 이 B의 동의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B는 법인감도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A는 좋은 기회를 또 날리게 생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든 이건 해결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A 입장에서는 너무나 인생의 황금기를 몇 년을 날려버리게 되고 인생의 좋은 기회를 좀 놓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실 이 케이스를 보면서 저는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동업자인가, 나랑 어떤 사람이 동업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두 사람이 50대 50의 지분, 같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분쟁이 있었을 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경우에 문제를 해결할지를 미리 참 서로 고민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조금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경남 변호사님. 네, 동업 사례 2번은
공동대표 사례, 이거 여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같이 50대 50으로 나눴던 게 큰 사실관계였네요. 첫 번째 동업 사례 2일은 그 보쌈 사례였는데 거기에서는 개인 사업자로서 같이 동업을 했던 사례였고요. 자, 그래서 이 사례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동업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 꼭 써야 됩니까? 그리고 쓴다면 언제 쓰는 것이 좋은가요? 한국에서 계약서 거의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김평호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네. 계약서를 당연히 쓰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뭐 서로 믿고 하는데 무슨 계약서야 이런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즘 수도권은 많이 그래도 쓰는 분위기인데 지방으로 갈수록 좀 그게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이유는요,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각자 생각하는 나의 권리와 나의 의무가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와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고요. 또 법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동업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동업을 법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실제로 여러 가지의 법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법원까지 간다면 내가 생각한 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이라든지 의무, 그다음에 본인의 기여도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회사가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 쓰는 게 좋은가요?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얘기를 꺼냈다가 상대방이 뭐 돈 문제 얘기 꺼냈다가 괜히 날 이상한 사람 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 꺼내면 좀 불리하지 않나? 요거 조금 뭐 이렇게 쟁여놨다가 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얘기를 꺼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예. 그 동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큰 문제라기보다는 뭐 사무실에 있는 사소한 믹스 커피를 "왜 너가 많이 먹냐? 왜 난 안 먹는데 내가 그 돈까지 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큰 틀에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또 논의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큰 대강이 정해진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 사례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 A이고 B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같이 붙었는데 B는 그 일을 하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지분 한 30%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A한테 물어보면 A는 지분을 5%줄 생각도 없이 그냥 커미션만 주고 끝내려고 하는 사례. 이래가지고 완전히 틀어지고 뭐 배신을 했다, 사기를 당했다 이런 얘기 같은 게 있고 그랬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동업할 때 법인을 꼭 설립해야 되나요? 박경란 변호사님. 사실 이 질문은 이 동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 개인 사업을 하시면 이게 시작하는 것도 쉽고 정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절차도 좀 간단하고 그래서 개인 사업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사실 개인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사업으로 인한 빚이 모두 개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가급적 이 법인, 특히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기를 제안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 회사 채무랑 개인 채무가 분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정리하시기 것이 쉬우시거든요. 책임도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설립이 되게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 중소기업청 온라인 원스톱 창업 시스템 홈페이지 같은 게 있어요. 들어가시면 정말 누구나 쉽게 혼자 법인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시거든요. 제 지인이 최근에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정말 금방 만드시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주식회사로 설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망했다 할 때 법인이면 그냥 법인만 망하는 건데 그렇죠. 개인 사업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망한 건 따라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 찾아가지고 막 지금 압류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래서 반대로 제가 제 클라이언트한테 계약할 때 개인이랑 계약해라 또는 개인한테 연대보증을 넣게 해라, 반대로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아유, 네, 그거 사악한 당하시는 변호사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어, 그리고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면 저 사업한 지 10년 만에 법인 냈어요. 그러면서 되게 뿌듯해 하시고 어려운 거 성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진짜 간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건데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서 정말 그냥 설명도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본금 규정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한 50만 원, 네네. 100만 원 내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100원 내고도 가능하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변호사들 뭐 써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죠? 네. 설립하는 것만 가지고는. 자, 다음 3번. 개인 사업자로 동업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좀 연결된 질문인데요. 김평호 변호사님. 네, 방금 박 변호사님께서 법인의 장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냥 그렇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우리 박 변호사님 같이 많은 회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미리 자문을 받아가지고, 뭐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손을 보시고 만드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법인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 사업자가 당연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개인 사업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점은 말씀하신 것 같이 회사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큰 문제의 하나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했을 때에는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세세한 법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회사법의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라든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법의 세세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에도요,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명의자가 소송에 피소돼서 응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명으로만 그렇게 동업을 했을 경우에는, 각자 모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업무 집행이 불가능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인터넷 접속 같은 게 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잼이 걸렸다가 풀어지고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럴 수 있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예. 4번 동업을 할 때 지분 비율, 수익 배분은 어떻게 정하면 좋은가요? 박 변호사님. 네, 요건은 아까 제가 사례에서 설명드린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제일 최악의 경우가 2명이서 50%씩 지분을 나눠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게 가장 최악의 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을 두고 결론이 안 나면 뭐 회사가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홀수로 진행을 하시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2명이 의기투합해서 동업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지분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그리고 두 사람이 결론이 안 날 때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부분 사전에 협의를 하고 뭐 계약의 형태가 됐던 다른 형태가 됐던 미리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나하고 쟤하고 비슷한 요건이라서 동업을 하면 내가 한 60% 갖는 거는 납득이 되는데 제가 60% 갖는 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저 많이 거기다가 이제 저 사람이 막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하면은 나는 그럼 끌려만 다녀야 되느냐라는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건? 사실은 이게 지분이 높은 만큼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일반적으로 50대 50 갔을 경우에 문제를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도 양보하지 못하고 조율이 안 되면 두 사람을 동합하면 안 되는 관계인 겁니다. 저는 그건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너무 나한테 중요한 부분,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러면 추후에 나의 동의 없이는 진행을 못한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만 떼서 그냥 묶어서 계약서에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의사결정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양식 가지고 혼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돈 주고라도 변호사하고 사전에 이런 걸 상의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큰 돈 날리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어요. 그죠? 네, 너무 동의합니다. 물론 당연히 본인 매출이니까 동의를 하실 텐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쓰라는 말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 간에도 주주 간 계약서라든가 동업자 간 계약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쓰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기술 노동력 제공하다 헤어져서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기여했던 대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김 변호사님? 이제 동업이 깨질 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동업은 주로 돈이 있는 분과 그다음에 돈은 없지만 기술이나 어떤 인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결합하는 형태가 가장 많기 때문에요. 돈이 있는 분들이 보통은 본인 명의로 재산들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 재산에 좀 유리한 입장이 있는데, 실제로 기술과 노동력을 제공을 했지만 그걸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이런 조합 형태에서는 탈퇴의 시기는 특별히 계약으로 정해놓지 않는 한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은 탈퇴할 당시에 그 조합의 재산을 현금으로 평가한 다음에 본인의 지분율, 기여도에 따라서 정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유형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가치라든지 이 평가가 좀 용이하겠지만,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하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재산들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기여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두 가지의 평가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 상대방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헤어지는 마당에 상대방의 기여를 많이 인정해주고 회사의 재산이 이렇게 많다라고 인정할 분들은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합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지분과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라면 법인의 주식의 비율대로 나누어지면 깔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과 노동력 제공하시는 분이 법인의 지분이 없다면 사실은 이거는 대가를 받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평가해서 기여도를 또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문이 되게 많고 결국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제가 한국에서 네, 변호사는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6번. 나는 자본을 대고 기술 있는 친구랑 동업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 없을까요? 네, 이 부분은 앞부분 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에 대해서 미리 명시적으로 정하면 되기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돈에 대해서는 지분을 많이 인정을 해주는데, 기술이나 노동력에 대해서는 사실 지분을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전에 노무나 이 기술에 대해서도 지분을 정해서 그 지분 비율만큼 지분을 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립하실 때 기술 있는 분들 자기의 지분을 놓치지 마시고 인정받고 계약을 쓰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인 그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문제는 시간이 나중에 또 지났을 경우에 각자 억울한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자본을 투자한 분들도 억울한 부분이 생길 거고 기술 있는 부분도 억울한 부분이 생길 건데, 자본은 조금 그래도 자본 한번 투여하고 난 다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좀 괜찮으신데, 이 기술이나 노동력을 내신 분들, 아까 부산지 사례처럼 굉장히 많이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이 수익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인센티브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자본을 투여한 건 어디까지 회수하는 것들을 미리 명시적으로 협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 1의 보쌈집 경우에 돈을 뭐 몇 억씩 보내줬다고 하는데, 그 기술자가 내가 이래가지고 보내주는 돈은 예를 들어서 2억까지만 보내준다. 뭐 그런 걸 미리 동의를 했었으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피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자주 나오는 질문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은 동업 시 주의할 점 베스트 10을,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나 공개 안 하는 저희 변호사님하고 제가 10년, 그리고 10년 동안의 저의 노하우도 담겨 있는 베스트 10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동업할 사람을 잘 고른다. 동업할 사람 진짜 잘 골라야 되는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김평호 변호사님, 여기에서 좀 노하우가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이혼 소송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인간사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제 보통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을 할 때에는 상대방 부모님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자식 결혼시킬 때
이혼을 했던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시키는 그런 부모님도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히스토리를 저는 보기를 좀 되게 중요하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 사람이 과연 동업을 통해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분인지 아니면 과거의 행적이 상대방의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만 빼앗아 가고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분인지 객관적인 지표로는요. 신용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신용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봐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돈에 너무 쫓기는 신용불량이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동업할 사람을 잘 고른다. 2번, 동업에 들어갈 시간과 노력을 확보한다. 여기 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특히 어떤 단체에서 눈이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마음이 맞아서 동업을 하자 이제 으쌰으쌰 됐을 경우에 B&I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3-4명이 한꺼번에 동업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면은 그게 주업이 아니고 그냥 각자 이렇게 모여서 뭘 하면 되겠지라고 해놓고 나서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이 동업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해산하게 될 때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업을 할 때는 이것도 엄밀하게 말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간과 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뭐 혹시 변호사님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이거는 네,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동업에 좀 더 올인해서 본인의 인생을 좀 벌 수 있는 동업자를 만드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둘이 이렇게 맞춰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걸로 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계약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3번 동업자와 사업의 비전, 사명, 핵심 가치에 합의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동업 얘기할 때 아름다운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비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런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사업을 왜 하느냐가 다르면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사회 기여라든가 삶의 의미라든가 이게 너무 중요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고 B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게 공통적으로 나누고 있는 사명이라든가 핵심 가치가 없을 때 돈 문제 같은 걸로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의 사명과 핵심 가치가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합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경험했던 좀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속인이 이 소송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저희 사무실 의뢰했던 상대방, 둘은 이제 동업자 관계였는데, 그 상대방이 소송을 하면서 무속인이 이 소송은 너가 반드시 이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속인의 힘 때문에 우리가 지진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결론은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존윤 대표님이 어떤 사업의 비전, 사명, 그다음에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돈도 있지만 또 직원에 대한 대우를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 직원은 그냥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원에 대해서 사업을 같이 키워가야 될 파트너다, 동업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무속인 사례에서는 두 분이 이제 친구 사이였는데 잘 운영을 하시다가 한 분의 지인이 무속인이 있었어요. 그 무속인이 이 사업을 송도로 옮겨야지 너가 대성할 수 있다. 무조건 송도로 옮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직원들의 집은 다 서울에 있었죠. 그러니까는 한 다른 공동 대표는 직원들의 어떤 생활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송도로 가면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직원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거 너무 힘들어한다. 그냥 우리 꼭 필요하면 송도엔 작은 사무실만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자고 했지만 결국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한쪽은 송도로 가고 한쪽은 서울에 남아있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사례인데요. 이렇게 어떤 돈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직원 운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무속인의 말을 얼마나 믿느냐, 뭐 이런 사소한 것들 가지고도 많이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또 다른 사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가는 사회적인 기여, 공헌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초창기부터 이런저런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동업하는 다른 동업자는 그냥 우리는 돈 버는 거에 집중해야지 왜 딴짓하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합의를 해야 되겠다. 4번 가겠습니다.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쓴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아는 모든 사업가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이 얘기를 100명한테 얘기하면 95명은 얘기 듣고 안 써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부랴부랴 울면서 변호사님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에 해결될 게 1억, 2억으로 번지는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5번, 동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그리고 팀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정하고 각자의 성과와 기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동업계약에 반영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들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이거 예. 네, 제가 좀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동업은 결국 몇 달에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년 이상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차이가 좋을 때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돈 문제죠. 그래서 특히 이제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또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나중에 반드시 불만 있는 돈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년이 지난 과거의 어떤 장부와 그다음에 현금 이출금 기록을 일일이 다 맞춰서 영수증 증빙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럼 서로 불씨만 쌓이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어떤 1 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실제 감사를 하든지 하지 않고 믿고 넘어가든지 그렇게 한 번씩 정산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서로 확인서를 작성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향후 분쟁도 방지하고 억울한 사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잘 하시더라도 굉장히 돈 많이 세이브 하시겠습니다. 자, 6번 자본 투자 등 투자와 비용 지출과 처리에 합의한다. 이 동업하면 진짜 돈 문제가 제일 큰데요. 누가 A라는 사람이 돈을 뭐 비용을 이걸 뭐 한 100만 원 썼다. B는 그게 동의가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본 투자 등 뭐 이런 비용 지출과 처리에 미리 합의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회사 비용을 쓸 때는 아주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쓰시는 게 동업자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비결이겠습니다. 추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두 분? 네, 이 케이스는 사실은 저희가 만약 계약서 없이 분쟁이 생겼으면 저한테 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자, 그러면 그동안 쓴 내역을 뒤져봅시다. 얘기를 하고, 혹시나 횡령 내지는 배임, 조산부를 쓴 거 없나? 이런 걸 먼저 뒤져요. 사실 그러면 약점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시면 네, 큰 문제가 발생하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 동업이 뭐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변호사님들 입에서 횡령, 배임 이런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7번 정기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거는 김평호 변호사님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덧붙일 것은 동업하는 A와 B가 있을 때 각자 자기에 대해서 나 100 정도 전투력이 있어. 나 B도 나 100 정도 전투력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동업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B는 사실은 뭐 한 60이나 70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기여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떻게 계약서를 재조정할 것인가 이런 것 같은 것들도 미리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8번 동업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관계를 잘 갖고 나간다. 이거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감사해주는 걸 하면은 나중에 그런 불만이라든가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9번
돈을 내고 변호사, 회계사, 코치 등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 여기에서 이제 두 분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이 변호사 돈 벌게 해주는 게 싫어서 변호사한테 안 가겠다. 이런 것처럼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변호사 전문가들 도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가지고 돈 아껴줬던 케이스 있었다고 하던데,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시작하실 때 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낼 거 나중에 분쟁 터지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억 단위 터지고요. 사실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해결이 안 돼요. 그 분쟁이 터지면 회사 망가지거든요. 미리미리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도 뭐 알박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예, 이제 의뢰인들이 사실은 다른 데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조금 찝찝하다라고 했을 때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한쪽은 사업을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하고 싶은 분들은 리스크를 줄여서 설명을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럴 때 동원하는 게 내가 다 알아봤어. 문제 없대. 이거 뭐, 이미 몇 년 지날 동안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괜찮은 거야. 믿고 들어와도 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제 수필지에 토지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한 건물을 올려서 분양하는 한 200억 정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중간에 하나 있는 땅이 상속관계가 복잡해가지고 현재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설명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는 사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예방을 또 해드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자, 10번. 아무리 자세한 계약서도 모든 상황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계약서 자세하게 쓰는 게 중요한데요. 결국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업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신의를 지킬 수 있느냐,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동업 씨 주의할 점 베스트 10 여기 정리한 거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사진 찍고 싶은 분은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업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라. 지금 시간이 10시 53분인데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박경남 변호사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계약서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그게 맞긴 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희한테도 와서도 저희는 계약서도 안 쓸 정도로 믿음이 있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전 그 내심은 이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뭐 껄끄러운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를 안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면 동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협의도 안 되는 관계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래도 이런 껄끄러운 얘기들을 모두 다 털어놓고 조율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관계가 좀 건강한 동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 동업계약서 만으로 물론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서로 올가매기 위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미래의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동업계약서가 하나의 플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인 내용들이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다, 어떤 목적이다 라는 걸 명시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회사를 운영을 할 거고 동업자들은 누구누구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제 뭐 당사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부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각자 얼마나 자본을 투자하고 또 내지는 기술 노무를 투자해서 출자를 할 건지 그 출자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이나 노동력도 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 부분들도 기여를 하시고 이때 또 만약 약속한 출자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을 써놓고 그럴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각자의 동업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났을 경우 어떻게 배분을 할 거고 반대로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들을 각자 책임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약서에 담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 가급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났을 때는 누군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계약서에 담아두지 않으면 그냥 싸움만 생기십니다. 반드시 의사결정 부분은 이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동업이 언제든 평생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동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유들도 미리 넣어놓고 그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동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기재를 해주시면 좋고요. 실제로 동업이 해지됐을 경우에는 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빚만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 생겼을 경우 각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도 계약서에 담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전에 탈퇴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탈퇴라는 건 내가 그만두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한 분이 예를 들어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망을 하면 이 상속인한테 그 지분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동업이라는 건 단순히 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와 역할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재산이 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에 상속인이 동업자가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 염두에 두고 탈퇴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부분도 미리 명시적으로 담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영업비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아까 족발집 사례 같은 경우 보쌈집이었나요? 경우처럼 이 기술 노하우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고 난 다음 바로 옆집에다가 차리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이거 탈퇴하고 난 다음에 해지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같은 거를 어디까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미리 좀 담아주시면 추후에 그런 분쟁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동업계약서 쓰는 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고요. 돈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는 순간 동업계약서 못 쓰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너무 민감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결심하는 이 타이밍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쓰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너무 잘 나가는 회사가 동업자들끼리 분쟁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경우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하시고 문의하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할리우드 스타들이 결혼했다, 이혼했다,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런 거 같은 거 면밀하게 변호사들이 다 협상해서 쓰기 때문에 손쉽게 헤어지는 거거든요. 동업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결혼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깨집니다. 그래서 동업 시작할 때 반드시 헤어질 때를 예상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이런 사람과 동업하면 안 된다. 길게 설명할 거는 없는데 첫 번째, 내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나 강점이 없는 사람하고는 동업하는 게 크게 시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낮거나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말하면은 굉장히 곡해해서 알아듣고 최악의 상황을 잘못된 의도를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한 사람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정직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동업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뭔가 잠깐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벼운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몇 번 이렇게 여러분이 알게 됐다. 그럼 절대로 그런 사람과는 동업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솔직하게 문제 해결 중심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감정적이 돼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근데 그때 사실관계는 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대화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어야지 동업자로서 좋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이 없는 사람. 선을 넘을 수 없는 선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동업하는 거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무례한 사람, 특히 식당 같은 데 가서 자기보다 좀 낮아 보이는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동업하시면 안 됩니다. 7번, 돈만 쫓거나 돈에 쫓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에 쫓겨가지고 아까 전에 원칙이 없는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상당 부분 동업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돈 문제가 여유가 있는지 너무 쫓기지는 않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8번, 몰래 녹음하는 사람. 이런 것도 신뢰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런 분들 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9번 당신에게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좀 지나면 여러분을 욕할 수 있습니다. 10번 기질상 지분을 나누고 동업하는 것이 맞지 않은 사람. 이거는 뭐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동업이 맞지 않는 분도 있으니까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조심하셔서 동업을 하시면은 지금 같은 세상에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동업이나 협업 같은 걸 하는 능력이 필수인데 조심해서 하시면은 여러분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우리 웨비나 마무리할 텐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가의 최강의 사업 무기로서 B&I 멤버가 세상의 비즈니스를 바꾸는 것을 선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B&I 코리아 참가 신청이라던가 카카오 페이지에 B&I 코리아 찾으시면 되고요. 페이스북도 B&I 코리아 있고요. 유튜브에 김평호 변호사 치면 나오고요. 박경남 변호사님 수호제도 찾아보시면 나오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